1장. 그날 쪽지 한 장이 내 인생을 갈랐다.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들이쳤다. 여느 때처럼 5시에 눈을 떴고 부엌 불을 켜자 적막한 집이 깨어났다. 김포 전통시장으로 나갈 준비를 하며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반찬통 뚜껑을 하나씩 점검했다. 오징어젓은 짜지 않게 다시 한번 씻고 멸치볶음은 고소하게 한 번 더 볶았다. 그렇게 평소와 다를 것 하나 없는 아침이었다. 그런데 그날 단지 쪽지 한 장이 내 인생을 반으로 갈랐다. 한쪽은 살아남은 내가 되었고 다른 한쪽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어제의 내가 되었다. 은행에 가기 전 문득 며느리 유진이가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다. 시어머니, 오늘 은행 같이 가요? 대기 시간 길면 어깨 아프시잖아요. 살가운 말투가 늘 고마웠다. 내겐 바분할 만큼 잘하는 아이였다. 시댁 제사도 자청해서 챙기고 생일마다 손편지를 써주며 어머니라는 2글자를 소중히 불러주었다. 내가 30년을 반찬가게에서 손이 트도록 일하는 동안 누구 하나 내 손을 케어해준 적이 있었나? 유진이는 내 손등에 핸드크림을 발라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손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손이에요. 사랑에 담긴 손이니까요. 그 말에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풀렸다. 그날 은행 앞에 도착하니 유진이는 이미 와 있었다. 연한 베이지색 코트에 단정한 블라우스, 적당한 미소. 어쩐지 배우처럼 빛나는 사람이었다. 어머니, 오늘 사람 많네요. 번호표 먼저 뽑아둘 걸 그랬어요. 내 팔을 자연스럽게 잡아주며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손이 따뜻했다. 문이 열리자 따스한 조명이 안쪽으로 길게 뻗어 있었고 번호표 기계가 떡딱 소리를 내며 종이를 내밀었다. 108번. 전광판은 96번이 깜빡이고 있었다. 자리에 앉아 창구를 바라보는데 젊은 남자 직원이 눈에 들어왔다. 하얀 셔츠에 네이비색 넥타이, 허리를 곧게 세우고 포스트잇에 무언가를 부지런히 적었다. 눈빛이 맑고 반듯했다. 처음 보는 얼굴은 아니었다. 몇 번인가 내 통장을 도와줬던 그 청년이었다. 할머니, 자동이체 변경해 드릴까요? 매번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내 수준에서 알아듣게 말해주던 친절한 청년. 그 청년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백이석을 훑었다. 내 눈과 마주친 순간 아주 짧게 멈칫하는 기색이 스쳤다. 그리고 그 짧은 흔들림이 내 심장을 2번 뛰게 했다. 대기석 맨 뒤쪽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앉아 있었다. 정수리가 반짝이는 사내와 목이 두툼한 사내. 둘은 말이 없었지만 불빛을 먹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은행 안의 공기는 늘 같은 냄새였다. 잉크와 먼지와 사람의 체온이 뒤섞인 냄새. 그런데 그날은 희미하게 쇠붙이 비린내 같은 것이 함께 돌았다. 내 귀 뒤로 그 냄새가 스며드는 듯 했고 어딘가가 먹먹해졌다. 어머니, 통장하고 도장 여기 있어요. 유진이가 나에게 봉투를 건넸다. 봉투는 조금 무거웠다. 낯선 무게였다. 내 번호가 풀렸고 우리는 나란히 창구로 걸어갔다. 유리 칸막이 너머에서 청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다. 큰 금액을 인출할 일이 좀 있어요. 유진이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새 점포를 보신다 하셨어요. 계약금만 먼저 드릴까 해서요. 청년의 눈빛이 그 순간 정지를 눌렀다. 아주 짧게 화면이 멈춘 것처럼. 그리고는 전문적인 말투로 인출 절차와 신분 확인, 통화 확인 같은 걸 설명했다. 창고 유리 아래 작은 종이가 빌려왔다. 볼펜이 덧붙여져 있었다. 나는 몇 가지의 서명을 했다. 이름의 획을 하나씩 긋는 동안 내 마음 한켠에서 오래된 삶의 감각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무언가 맞지 않는다. 살아오며 장사꾼의 코로 맡아온 그 냄새가 이 상황에도 스며 있었다. 청년이 종이를 한 장 더 내밀었다. 그리고 이 안내문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 손끝에 종이가 닿은 순간 얇은 종이결이 손바닥에 전율처럼 스쳤다. 그 종이는 안내문이 아니었다. 사각형 메모지 한 장, 볼펜으로 눌러쓴 짧은 문장. 할머니, 지금 당장 화장실로 가셔서 비상구로 나가세요. 위험합니다. 눈을 크게 뜨지 않으려고 애썼다. 심장에 가슴뼈를 부딪히며 격하게 뛰기 시작했다. 종이를 접듯 손바닥으로 닫고 마치 눈곱을 떼듯 자연스럽게 손을 움직였다. 며느리의 눈길이 옆에서 내 뺨을 스쳤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표정은 늘 그렇듯 다정했지만
다정함 속에 알 수 없는 촘촘한 촉수가 뻗어나오는 느낌이었다. 나는 배가 살짝 아픈 척 허리를 잡았다. 속이 좀 안 좋아서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유진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 말 막아야 했다. 괜찮아. 혼자 다녀올게. 은흥 안쪽 복도를 따라 걸으며 목덜미에 잔털이 꽂게 서는 것을 느꼈다.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등에 척추를 더듬는 느낌. 어쩌면 마음이 만들어낸 공포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종이의 잉크 자국은 내 손바닥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위험합니다.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살얼음처럼 갈라졌다. 화장실 문을 열자 미진근한 바람이 훅 밀려왔다. 세면대 위에 거울엔 평생을 굽히지 않으려 버텨온 여자의 얼굴이 비쳤다. 깊은 주름 사이로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젖은 휴지로 이마를 눌러가며 난 조용히 문의 반대편을 바라보았다. 비상구 표시판이 붉은 혀처럼 빛났다. 고무바닥이 깔린 좁은 통로. 아마도 직원들만 사용하는 출입구였을 것이다. 문 손잡이에 손을 가져다 대는 순간 누군가가 화장실 입구를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구두 굽의 마찰음. 멈추지는 않았다. 내 심장 소리와 구두 소리가 섞여 규칙을 잃었다.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계단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콧끝에 묵은 먼지 냄새가 엉겼다. 위아래로 이어진 계단의 사선이 눈을 팼다. 뒷덜미에 박힌 시선을 떼어내듯 나는 발을 옮겼다. 한 계단씩이 아니라 두 계단씩 내 나이의 속도를 배반하듯 내려갔다. 허벅지가 저렸고 무릎이 칼날처럼 아팠다. 그러나 멈추면 안 되는 순간들이 있다. 지금이 그렇다. 지나온 세월 동안 장난처럼 해온 말이 떠올랐다. 순자야, 넌 위기 때 눈빛이 달라져. 아마 오래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웃으며 한 말이었다. 그 말이 계단의 어둠 속에서 나를 밀었다. 문을 하나 더 밀자 야외의 빛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낯선 소음이 귀 안절을 가득 채웠다. 몰린 곳에서 경적이 울렸다. 은행 귓골목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담벼락 사이로 바람이 미세하게 소용돌이쳤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다. 돌아보는 순간 발이 묶일 것 같았다. 왼쪽으로 몸을 틀어 골목을 빠져나가자 익숙한 시장의 소음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생선 파는 아저씨의 구수한 목소리, 호떡 기름이 뜰는 소리, 쪽파를 묶는 고무줄의 탁 소리, 내 세계가 있는 곳, 내 내음이 배어있는 곳. 입술이 떨렸다. 살아서 돌아왔다. 시장 입구의 비닐 차영 아래 잠깐 몸을 숨기고 남은 hum을 쥐어 짜듯해 내뱉었다. 손바닥에 구겨진 메모지를 폈다. 두 번째 줄이 있었다. 밖으로 나가시면 곧장 사람 많은 곳으로 이동하세요. 통화하지 마세요. 저는 안전합니다. 경찰에 연락 중입니다. 손등이 떨렸고 오른손 엄지가 흔들렸다. 메모의 글씨가 청년의 얼굴을 떠올리게 했다. 그 맑은 눈빛 뒤에 숨은 결심.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자기 이름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의 눈. 세상은 아직 완전히 나쁘지 않다. 그 생각에 내 허리에서 힘을 끌어올렸다. 골목 목중에 있는 공중 전화 박스가 보였다. 아주 오래된 것. 문짝엔 낙서가 겹겹이 겹쳐져 있었다. 본능적으로 전화기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뎌다 나는 멈췄다. 통화하지 빨라는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대신 시장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다. 사람의 체온이 괴를 그리며 흐르는 곳으로. 어깨를 스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냄새. 고추장과 참기름과 땀 냄새가 뒤섞여 안정을 주었다.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손재 사장님 벌써 나오셨어요? 김치가 오늘도 좋아요. 장난스러운 목소리들이 나를 일상을 끌어당겼다. 그 평범한 안부 속에 나는 잠시 숨었다. 하지만 평범은 이미 뒤집혔다. 눈을 감으면 은행 유리 칸막이 너머에 청년의 떨린 눈동자가 떠올랐고 검은 정장의 그림자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사랑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 안쪽에서 미묘한 틈을 보았다. 너무 매끈해서 흠집 하나 없는 반짝임. 장사꾼의 오랜 감각은 늘 가장 잘 팔리는 것 안쪽에 숨은 낮은 그물을 먼저 알아차렸다. 내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돌멩이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산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크지 않은 균열이 조금씩 벌어지는 소리. 가게 셔터를 반쯤 몰리고 들어가 불을 켰다.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차갑게 빛났다. 손을 씻고 물기를 깎으면서 나는 서랍에서 작은 구두약 상자를 꺼냈다. 남편이 생전에 손때 묻혀 쓰던 상자였다. 상자 밑바닥엔 언제나 비상금 몇 장이 덮여 있었다. 오늘은 구두약 대신 메모지를 거기 넣어두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전화를 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누군가의 감시하에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혹시 집 전화가? 혹시 내 휴대폰이? 혹시 은행 안팎의 카메라가? 머릿속에 여러 갈래 사냥을 켰다. 그러나 공포는 오래 머물게 두면 곰팡이가 된다. 나는 공포를 햇볕 아래로 끌어내려 마주보기로 했다. 문이 다시 열리고 채소를 담은 파란파 무늬를 든 이웃 상인이 들어왔다. 순자씨, 어제 주문한 마늘 좀 갖다 줄까? 그 얼굴이 늘 보던 얼굴 그대로여서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고개를 끄덕이며 무신처럼 웃었다. 어제보다 조금만 더 주세요. 손이 오늘따라 덜 힘이 나서. 내 말끝에 그가 농담으로 받았다. 아이고, 누가 보면 우리 시장 대장님이 나이 드신 줄 알겠네. 우린 웃었다. 웃음은 숨을 연결해주는 달이었다. 다시 셔터를 올리고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휴대폰이 짧게 덜었다. 화면에는 며느리의 이름이 떠올랐다. 어머니, 어디세요? 화장실 오래 계셔서 걱정했어요. 목소리는 늘 그렇듯 살갑고 2장. 너무 완벽한 며느리. 그 속에 숨겨진 이상한 빈틈들. 6개월 전 4월, 아들 준석이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나는 된장찌개 간을 보고 있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이번엔 진짜 결혼할 것 같아. 이런 말을 얼마나 들어왔나. 준석이는 45살까지 눈만 높아서 좋은 사람들을 다 놓쳐버렸다. 그래서 나는 그저 그렇구나 하며 대답했다. 좋은 사람이면 좋겠네. 그런데 일주일 뒤 정말로 한 여자가 내 가게 앞에 나타났다.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달랐다. 베이지색 코트에 단정한 블라우스, 그리고 예쁘게 웨이브를 넣은 갈색 머리. 봄볕에 비춰진 그녀의 모습은 마치 드라마에서 걸어 나온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준석 오빠 여자친구 박유진이에요. 목소리도 깔끔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톤, 예의 바른 발음, 그리고 자연스러운 미소. 30년 시장 장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봐왔지만 이렇게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아니, 너무 흠잡을 데가 없어서 오히려 이상했다. 유진이는 내 가게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어머니,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하셨네요. 이 된장찌개 냄새, 정말 집 냄새 같아요. 우리 엄마가 해주던 맛 같아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 말에 내 마음이 저절로 열렸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런 집밥 냄새가 그리웠거든요. 유진이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는 의심할 생각조차 못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고생이 많았구나. 마음 한켠이 저렸다. 그날부터 유진이는 매주 한 번씩 찾아왔다. 항상 고급스러운 선물을 들고. 첫 번째는 인삼 엑기스 한 박스였다.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가져왔어요. 아무거나 사면 안 되잖아요.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골랐어요. 두 번째는 마사지기였다. 어머니, 매일 서 계시니까 다리가 많이 아프시죠? 이거 하루에 30분씩만 해도 정말 좋아져요. 세 번째는 비싼 한우였다.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매번 선물의 격이 달랐다. 내가 평생 받아본 선물보다 더 비싼 것들이었다. 처음엔 고마웠다.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싶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유진이의 행동은 너무 완벽했다. 내가 김치 담그는 날이면 어떻게 알았는지 나타나서 정성스럽게 도와주었다. 내가 허리 아프다고 한마디만 해도 다음날 파스를 사들고 왔다. 내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면 즉석에서 생강차를 끓여주었다. 마치 내 일거수일적을 다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유진이는 늘 내 과거 이야기를 물어봤다. 어머니, 준성 오빠 어릴 때 어떠셨어요?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시장에서 장사 시작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처음엔 관심 있어 하는구나 싶었다. 하지만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었다. 통장은 어느 은행을 쓰세요? 보험은 어떤 걸 들어두셨어요? 혹시 부동산 같은 건 없으세요?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섞어가며 물어왔다. 궁금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유진이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떴는데 그 사이에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강 대표라는 이름이 떴다. 나도 모르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유진아,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할머니가 완전히 믿고 있지. 곧 큰 건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아. 남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당황해서 전화를 끊었다. 유진이가 돌아왔을 땐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어 보였다. 그런데 유진이의 눈이 한순간 차갑게 변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차가운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강 대표가 누굴까? 계획은 뭘까? 큰 건 뭘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다음날 유진이가 다시 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혹시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유진이의 또 다른 이상한 점은 가족 이야기였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어떤 날은 교통사고라고 했다가 어떤 날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다. 형제가 있다고 했다가 외동딸이라고도 했다. 대학교 이름도 매번 달랐다. 연세대 경영학과라고 했다가 이화여대 심리학과라고도 했다. 처음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다.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나빠진 건가 싶기도 했다. 그런데 점점 확신이 들었다. 유진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달이었다. 준석이 생일날 유진이가 케이크를 사들고 했다. 촛불을 켜고 축하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준석이가 말했다. 유진아, 우리 아빠 제사는 언제였지? 나는 순간 긴장했다. 내 남편, 즉 준석이 아버지의 제사는 음력 3월 15일이다. 준석이도 당연히 알고 있는 날이다. 그런데 유진이는 당황해서 대답했다. 음력 5월 20일 아니었나요? 준석이가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3월 15일이야. 유진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말했다. 아, 맞다. 제가 헷갈렸네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유진이는 우리 가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 뒤로 나는 유진이를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표정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자 보이기 시작했다. 미세한 균열들이. 웃을 때 눈은 웃지 않았고, 다정한 말을 할 때 목소리가 약간 떨렸고, 선물을 줄 때 손끝이 차가웠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다. 아주 완벽한 연기를. 어느 날 유진이가 나에게 제안했다. 어머니, 요즘 은행 이자가 너무 낮잖아요. 제가 아는 좋은 투자 상품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실래요? 월 수익률이 3%는 나와요. 원금 보장에 수익률도 좋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건 내가 시장에서 수도 없이 들어본 이야기였다. 좋은 투자, 높은 수익률, 원금 보장. 사기꾼들이 늘 하는 말이었다. 나는 관심 있는 척하며 물어봤다. 어떤 상품인데? 유진이는 눈을 반짝이며 설명했다. 정부에서 하는 건데 아직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저희 회사에서 특별히 진행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요. 최소 5천만 원은 해야 의미가 있어요. 5천만 원. 내 전 재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나는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유진이는 아쉬워하며 말했다. 어머니,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이런 좋은 상품은 금세 마감되거든요. 그날 밤 나는 준석이에게 전화를 했다. 준석아, 유진이가 어떤 회사에 다닌다고 했지? 준석이는 잠깐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다. 마케팅 회사라고 했는데 정확한 회사 이름은 몰라요. 왜요? 나는 대충 얼버무렸다.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준석이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마치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다. 며칠 뒤 유진이가 또 투자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런 걸 놓치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여기 계약서예요. 서명만 하시면 돼요. 복잡한 절차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계약서를 보는 순간 머리가 어찌랬다. 글씨가 너무 작고 복잡해서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 이런 건 변호사나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물었다. 유진이는 당황한 듯 말했다.
어머니, 이런 건 너무 복잡한 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를 믿으세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유진이는 내가 무지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선명만 하기를 원했다.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6개월 동안의 다정함, 선물, 효부 노릇은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내 진내를 얻어서 내 재산을 빼앗기면 것이었다. 나는 시간을 끌었다. 며칠만 더 생각해 볼게. 유진이는 표정에 굳어졌다. 어머니, 진짜 기회를 놓치시는 거예요. 이런 상품은 정말 흔하지 않거든요.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다. 그 초조함이 가면을 벗겨냈다. 완벽했던 며느리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대로 유진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 여전히 다정했지만 어딘가 강박적이었다. 어머니, 건강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매일매일 안부 전화를 그려왔다. 처음엔 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감시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두 알고 싶어 했다. 어제는 이런 일도 있었다. 내가 시장에서 오래된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진이가 나타났다. 어머니, 여기 계셨구나. 찾았어요. 친구는 예쁜 며느리라며 칭찬했다. 하지만 유진이는 내 팔을 꽉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집에 가야 돼요. 약속 있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유진이는 강제로 내를 끌고 갔다. 집에 도착해서 유진이가 말했다. 어머니, 아무하고나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조심하셔야 해요. 사기꾼이라는 말이 내 귀에 꽂혔다. 정작 사기꾼은 바로 여기 있는데